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어제 내린 눈까지 얼어붙어 출근길 한파와 함께 빙판길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서해안에는 또 폭설이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퇴근길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운행 도중 고장나 한강대교 위에 2시간 정도 멈춰 있다가 견인됐습니다. 강추위 속에 전동차 안에 고립됐던 승객 50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고 다른 열차들의 지연도 잇따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막 중재안을 냈지만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추가 협상도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여야 모두 지각 예산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는 49제가 오늘 이태원역 인근에서 열립니다. 희생자들의 위패와 영정을 안치한 시민 분향소에는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스텝으로 완화했지만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는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른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향후 집값이 코로나 이전보다 1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금리 인상 효과를 감안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석탄을 피우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북한과 중국 등을 겨냥해 적 기지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오늘 공식화합니다. 방위 정책의 일대 전환이지만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금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북한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 지상 시험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위성 발사장에서 시험 참관을 해 신형 전략무기 출현을 기대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무력 도발 가능성에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는데요.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 소식 없이 전국이 맑겠지만 어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빙판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야외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다현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추워 보이는데 지금 기온이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네, 지금 혹시 제 입김 보이시나요? 네, 오늘도 이만큼 춥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이렇게 두꺼운 패딩은 물론 모자와 목도리로 방한용품에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4도까지 떨어져 있고 또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낮에도 영하권이니까요. 종일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춘천이 영하 8.8도, 대전이 영하 5.5도, 그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렇게 영하권 추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도 중부를 중심으로 영하입니다. 서울이 영하 2도에 머물겠고 대전이 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가 영상 3도, 그리고 부산은 영상 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눈 소식 없이 전국이 맑겠는데요. 다만 강원 동해안과 경남 일부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 날씨도 궁금하시죠? 토요일인 내일은 또 곳곳에 눈 예보 있습니다. 서울은 눈이 날리는 정도가 되겠지만 서해안은 또 폭설입니다.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큰 눈이 예보돼서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이 예상됩니다. 어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서 곳곳이 빙판인 곳이 많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출근길에 이 미끄럼 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오늘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유다현입니다. 서울 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시가 오늘 출근길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연장합니다. 서울시는 눈이 많이 내려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 집중배차 시간을 30분씩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은 평소 아침 7시에서 9시에서 아침 7시에서 9시 반까지로 늘립니다. 시는 도로 결빙으로 도로가 통제될 경우 무학재와 미아리 고개 등 상습 통제 구간을 지나는 버스 노선을 우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가 운행 도중에 고장나 한강철교 위에 2시간가량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열차 안에 갇힌 승객 5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한강철교 위에 열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불 꺼진 열차 안. 영문을 모르는 승객들은 하염없이 열차가 다시 출발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용산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가던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가 멈춘 건 저녁 8시쯤. 이 사고로 퇴근길 승객 500여 명이 열차 안에 갇히고 열차 50여 대가 길게는 5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고장난 열차는 2시간가량 한강철교 위에 멈춰있던 끝에 이곳 노량진역으로 견인됐습니다. 추운 날씨 속 한강철교 위에 고립됐던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부 승객은 이상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달려가기 힘들겠네. 응급실 진료 원하시는 거예요? 항의하신 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화장실 급하다, 약속 늦었다. 반대편으로 가는 열차가 이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정차되어 있는 열차는 자꾸 휘청거리는 그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한국철도공사 측이 미온한 대처를 했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승객들의 항의도 잇따랐습니다. 만원 하나 따끈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난 너무 화가 나요 지금. 제가 그지도 아니고 인천에 있는데 인천에 어떻게 가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고장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 대한 보상 계획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열차가 출발 전부터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다는 증언이 이어지는 만큼 사전에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막 중재안을 냈지만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법인세 최고 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의장 중재안과 관련해 의원총회를 연 뒤 중재안 수용 여부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6가지에서 7가지가 있는데 여야가 더 협의해서 이견이 좁혀질 때 최종적으로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장 중재안이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진 않지만 민생 경제를 고려해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물꼬를 트는 듯했던 여야의 협상이 다시 안개 속에 빠져든 건 대통령실의 강경 기류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목표였던 법인세 최고 세율 3%포인트 인하가 아닌 1%포인트 인하로는 부족하다는 건데 향후 협상 과정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마지막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힐 때만 해도 곧 여야가 접점을 찾을 거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중재안의 핵심인 법인세 최고 세율 1%포인트 인하는 앞서 국민의힘이 거론했던 타협안에도 들어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시행을 3년으로 늦추고 그다음에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을 23이나 24로도 해보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요지부동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다녀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장 중재안에 보인 첫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법인세 1% 낮춘다는 게 사실은 은발의 오줌 누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형식만 그런 것이지 실질적인 감세 혜택은 없는데. 법인세뿐 아니라 아직 정리할 쟁점들이 남았다는 주 원내대표의 반응을 두고 대통령실의 부정적인 기류를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가 마치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생색내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예비비로 운영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만든 조직을 마치 불법인 것처럼 호도한다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게 다시 원점이라며 이제는 결단을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재 서류 맨날 가져가서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몇 % 올릴까요 말까요? 다른 사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그 가이드라인을 받아왔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는 자고우면 하지 마시라. 하지만 대통령실의 강경 기류로 주호영 원내대표의 운신 폭이 좁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추가 협상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여야 모두 지각 예산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만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미패와 영정을 안치한 시민 분향소엔 유가족과 추모객들의 절절한 애도의 마음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는 49제가 이태원역 인근에서 열립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북악꽃송이처럼 하얀 눈이 이태원에 내립니다. 눈발은 점점 굵어지지만 시민 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희생당한 거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해놓은 게 가슴이 무지하게 아프네요. 희생자 영정에 직접 꽃을 바치고 싶은 마음에 먼 곳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시민도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젊은 세대의 미안한 마음을 담아 플래카드도 준비했습니다. 이 엄동설안이 저 부모님들이 이 한파에 내모르라 난 거 아닙니까? 따뜻한 곳에서 좀 더 그나마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벌써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향소를 처음 찾은 유가족은 눈을 감아도 보이는 듯한 딸의 영정 앞에서 다시 무너집니다. 추위에 싸늘해진 사진을 쓰다듬어 봐도 딸에게 온기를 전할 길은 이제 없습니다. 녹사평역에서 지하철 나오면서 벌써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희 아이가 왜 이런 곳에 있어야 하는지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희 부모들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해요. 유가족 측은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고등학생이 결국 스스로 세상을 등진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나라 법이 너무 약한가 봐요. 2차 가해는 그것도 간접 살인이라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혀 대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 발생 49일째를 맞아 참사 현장 인근에서 희생자들의 영혼을 기리며 추모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피의자들이 이태원 참사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박 구청장은 참사 일주일 말인 지난달 5일 원래 사용을 하던 삼성 갤럭시에서 애플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새 전화의 비밀번호를 지난달 말에야 수사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용산구청 재난안전 담당 부서인 안전건설 교통국장도 휴대전화를 화장실 변기에 빠뜨렸다며 새 휴대전화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부는 박 구청장 등이 참사 전후 행적과 연락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새로 바꿨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생존을 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10대에 대해 굳건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야권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그가 느꼈을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개인의 굳건함이 모자란 탓으로 돌리는 총리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도 온라인 지지자의 댓글이 여론이라 생각하느냐면서 사람은 못 돼도 괴물은 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을 뿐이라며 비극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는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현지 시간 15일 기준금리를 2.0%에서 2.5%로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0.75%포인트 인상,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인상 속도를 완화한 것입니다. 같은 날 영국과 스위스 중앙은행도 0.5%포인트 금리를 올려 예상보다 인상폭을 낮췄고 노르웨이는 0.25%포인트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물가 상승세 둔화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이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ECB는 그러나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이어간다고 강조했습니다. We judge that interest rates will still have to rise significantly at a steady pace to reach levels that are sufficiently restrictive to ensure a timely return of inflation to our 2% medium-term target. 실제로 유로존의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달보다 다소 둔화했지만 1년 전에 비하면 10%나 뛰었습니다. ECB는 또 내년 3월부터 자산 매입 프로그램 APP의 만기 채권 원금에 대한 재투자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자산 축소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The decline will amount to 15 billion euros per month on average until the end of the second quarter of 23, and its subsequent pace will be determined over time. 지난 수년간 양적 완화를 위해 ECB가 사들인 자산 규모는 8조 5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1경 1,884조 원입니다. 또 APP와 시중은행들의 자금을 3년간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목표물 장기 대출 프로그램으로 사들인 채권 규모도 5조 유로, 6,990조 원에 이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 과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노동개혁을 하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사관계 안정성과 관련해 매일 자고 일어나서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영세 임차인 부담도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오해라며 부동산 문제는 정치나 이념에 묻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과제 점검회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국민들이 일견 생각할 때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그 과세를 좀 경감을 해서 시장에서 우리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그 임차인들이 좀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른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꼽으며 향후 집값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10%포인트 하락을 예측했는데 금리 인상 효과를 감안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택시장 안정성과 적정 가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현재 주택 가격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장기간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와 2021년 4분기를 비교하면 집값이 18% 상승했는데 호주와 뉴질랜드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기간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와 낮은 모기지 금리,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이 아시아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혔는데 이런 걸 감안해도 한국 집값 상승은 과도하다는 겁니다. And what you see is that low mortgage rates and strong housing demand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house price increases in many advanced economies in Asia, especially Australia, New Zealand, and Korea. IMF는 거품 요인을 걷어내고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4분기 뒤를 예측한 결과 집값이 1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nd we find significant deterioration in risks between the start of the pandemic and the end of 2021. House price growth at the 5th percentile is predicted to be about 10 percentage points lower in Australia and Korea. IMF는 집값 예측에 금리 요인은 적용하지 않았다며 금리가 3% 올라가면 집값은 2%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였던 기준금리를 3.25%로 올려 IMF 예측치보다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IMF는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 과거 주택가격 붕괴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장기간에 걸친 가격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측근 2명의 구속 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범죄 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 화천대유 최모의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어서 11시 반에는 같은 혐의가 적용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에 대한 신문도 진행됩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사이에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대장동 범죄 수익 260억 원가량을 수표로 뽑아 보관하거나 차명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경기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26명 가운데 3명이 가스를 마시고 의식이 떨어지는 등 중상을 입었고 7명이 경상을 입어 모두 10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사장에서 불을 피워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을 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하교를 하던 9살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지만 안전시설이 없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는데요. 비슷한 위험에 노출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김태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앞입니다. 수업을 마친 뒤 보호자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 시간. 일방통행 방향을 무시한 오토바이가 어린이들 옆을 지나쳐갑니다. 찻길과 보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최소한의 안전시설조차 없습니다. 보행 통로를 표시하는 노란 경계선은 그어져 있지만 펜스나 차단봉 등 보호장치는 없어 아이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9살 딸을 매일 데리러 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정차 돼 있을 때는 아이들이 이곳을 못 지나가면 도로로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끝나고 정신없이 와가지고 픽업하고.
다른 초등학교 앞도 등하굣길이 위태로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들은 보행 통로라도 만들어달라고 자치구에 거듭 호소했지만 길이 좁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매번 이제 새 학기가 될 때 이제 1학년 올라오는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어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어쨌든 나와서 실사는 한번 하고 가시지만 그 뒤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대요. 지난 3일 서울 청담동에서 9살 이모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곳도 어린이 보호구역인 이면도로였습니다. 이처럼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어린이들의 목숨을 지킬 가장 좋은 해결책은 보도를 설치하고 차단봉이나 펜스 등 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것. 그러나 학교 주변은 대부분 주택가라 최소 1.5m 폭의 보도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 근처에선 차가 빨리 달릴 수 없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지난 4년간 제한 속도가 실제로 하향된 곳은 전체 600여 곳 가운데 100군데도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현재 보면은 제한 속도가 20인대가 거의 없어요. 그 보호구역 내에서도 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돼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폭이 좁은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도 낮춰야 되고. 재작년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결국 중요한 건 당국의 의지와 실행이라는 지적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오늘 공식 결정합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가기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안보 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그리고 일본과 밀접한 미국 등을 노리고 적이 공격에 착수할 경우 미사일 등을 통해 반격할 수 있게 돼 일본 방위 정책은 방어에서 공격으로 일대 전환을 막게 됐습니다. 일본은 이를 위한 방위비로 앞으로 5년간 종전의 1.5배에 이르는 43조 엔, 약 413조 원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고립되지 않겠다며 아시아 가스 수출 확대 등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푸틴의 최측근 재벌 등 추가 제재를 단행하고 러시아의 자금 조달 능력을 더욱 억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전방위 제재를 받아온 러시아.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았고 더 성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Что же нам делать? Мы будем искать других, 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партнеров в активно растущих регионах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그러면서 아시아 등 새로운 파트너와의 무역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Это Азия, Ближний Восток, Латинская Америка, Африка. Именно на рынке дружественных стран мы переориентируем поставки российских энергоресурсов. 달러와 유로화 의존도를 줄여 루블화 결제가 작년보다 2배 증가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천연가스 외에도 선박을 이용한 액화 천연가스, LNG 수출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Дисбалансов не мож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бесконечно. Что же нам делать? Мы будем искать других, 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партнеров. 미국은 푸틴의 최측근 재벌 포타닌을 포함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측면 지원한 부총리들과 지역 수장들도 대거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층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금 조달 능력을 더욱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크리스마스 휴전이 불발되며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 전쟁을 멈추면 러시아가 더 강력해져서 돌아올 것이라며 서방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최근 보유 주식 처분이 트위터의 재정 문제와 연관돼 있을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15일 진단했습니다. 머스크는 전날 테슬라 주식 35억 8천만 달러어치를 내다 팔았다고 공시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테슬라 주식 2,200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처분이 끝났다고 거듭 확언한 뒤에도 끈질기게 주식을 팔고 있다며 이것은 트위터의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3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AP통신은 겨울 폭풍을 일으킨 토네이도가 루이지애나주 곳곳을 휩쓸면서 30대 어머니와 8살 아들이 숨지고 또 다른 여성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네이도가 지나간 뉴올리언스와 뉴이베리아 등 루이지애나주 주요 도시에선 수십 명이 다치고 주택이 파손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1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49제가 열립니다. 지금 여전히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책임 소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신문에서는 사고 원인 중에 하나죠. 이 불법 증축물, 무단 증축 문제를 좀 다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가 이번 주 이태원 참사 현장을 비롯한 골목을 돌아보고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해밀턴 호텔 무단 증축물 3개를 포함해서 인근 7개의 무단 증축물이 철거됐거나 아니면 철거 중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부 개선 조짐이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배짱을 부리는 곳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참사가 발생한 골목 폭을 4m에서 3.2m로 좁힌 해밀턴 호텔의 분홍색 철제 가벽은 여전히 그대로인 상태라고 합니다. 네. 호텔 측은 이 가벽에 지붕을 덮어서 사용해 오다가 2016년 구청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가벽은 그대로 둔 채 지붕만 철거했습니다. 이 지붕이 없으면 불법 건축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한 거라고 기사에서는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점들은 테이블이나 실외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단 증축을 했는데요. 길게는 2010년부터 적발이 되어 왔고요. 참사 후 경찰의 고발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당장 공사 계획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돈 때문인데요. 구청으로부터 시설물 철거 명령이 와서 이행 강제금을 내더라도 그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면 된다는 셈법인 듯합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이행 강제금을 대폭 올려야 하고 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단속의 수준을 좀 넘어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났으면 스스로 개선하고 조심하는 자정 효과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어제 방역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한겨레 신문에서 정리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집단 면역력과 보건당국의 대응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해도 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지난달부터 재유행이 시작됐지만 하루 최대 확진자가 8만 명대에 그치는 등 이전에 수십만 명대까지 나오던 재유행 때와는 좀 다르고 치명률도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바꾸면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의료기관들이 유연하게 병상을 늘려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여러 차례 대처를 통해서 노하우가 쌓였다고 분석한 겁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점을 두고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일부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독감 환자 등으로 병상이 부족한 겨울이 지난 뒤에 해제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린 건 아닌데요. 중대본은 토론회 의견 등을 종합해서 오는 23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에 관련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단 중대본은 의무화가 해제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이나 대중교통, 또 의료기관 등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의무화만 해제되는 것일 뿐 여전히 착용을 권고하는 입장이라면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자는 홍보는 계속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3대 개혁과제 중에 연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게 언급을 하면 표가 떨어져서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좀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실렸죠?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사례가 서울신문에 실려 있었는데요. 이 연금개혁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수건 공약 중 하나입니다. 원래 연금개혁안을 현지 시각 15일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 1월로 연기하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법정 정년 62세에 수령하는 연금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4세 혹은 65세에 수령하도록 상향한다는 게 그 핵심이었는데요. 인구가 고령화하고 있고 또 연금 재정을 고려할 때 은퇴 연령, 연금 수령 연령을 늘려야 한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안은 국회는 물론 프랑스 국민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노동계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강행하면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강력 경고한 상태였습니다. 네. 재정상 적자의 길로 접어들 거라고 해도 연금을 더 길게 내고 그만큼 더 짧게 수령하는 데에는 쉽게 동의할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20년에도 연금 개혁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밀어붙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수능을 보고 나서 이제 이과생들이 문과를 지원을 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이 문제가 되곤 했었는데요. 이렇게 진학한 학생들이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문제까지 발생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통합수능이 시작된 후 주로 이과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의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면서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적성이나 전공을 고려하기보다는 대학교 이름, 즉 간판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진학 관련 기관의 분석 결과 주요 대학의 인문계열 학과에서 이과생 교차 지원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교차 지원해서 대학에 간 학생들이 과연 잘 적응하고 공부를 잘 하고 있느냐를 보자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공부하는 괴리가 있어서 우울감을 느꼈다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강의를 따라가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반수나 재수를 또 전과를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소모적이라면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선택 과목에 따라서 생기는 유불리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이 정말 가고 싶은 학과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선진적인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인데요. 드디어 오는 휴일 밤입니다. 일요일 밤에 카타르 월드컵 결승 왕좌를 가리는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메시 대 음바페 등 좀 볼만한 거리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 밤 12시에 3위 결정전이 치러지고요. 일요일 밤 12시, 월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입니다. 그때 결승전이 치러집니다. 이 결승전에서 맞붙을 팀 아르헨티나 대 프랑스인데요. 축구 팬들은 메시 대 음바페라는 구도로 이 경기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동아일보에서 쓴 기사 함께 보실 텐데요. 축구의 신 메시와 차기 황제 음바페는 그 수식어에 걸맞게 이번 대회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메시가 5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음바페는 5골 2도움을 기록 중인데 우승 트로피뿐 아니라 득점왕 그리고 골든볼을 두고도 경쟁을 할 전망입니다. 참고로 두 팀의 월드컵 상대 전적은 아르헨티나가 2승 1패로 앞서 있는데요.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16강전에서 두 팀이 맞붙었을 때에는 메시가 2도움을, 음바페가 2골을 기록했고 프랑스가 4대3으로 이기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지금껏 월드컵 결승에서 유럽과 남미 국가가 맞붙은 건 총 10번이었는데요. 남미가 7승 3패로 앞선다는 건 아르헨티나에게 기분 좋은 데이터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만약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한다면 지난 1986년 멕시코 대회 우승 이후 36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프랑스가 우승을 한다면 역대 세 번째이자 60년 만에 나오는 2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한편 이번 결승전은 피파 랭킹 1위 자리를 걸고도 펼치는 한판 승부인데요. 현재 아르헨티나가 피파 랭킹 3위, 프랑스가 4위인데 결승전까지 오면서 랭킹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고요. 여기서 이긴 팀이 1위 자리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이 두 팀의 경기는 창대창 대결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준결승전까지 치러진 총 6개의 경기에서 프랑스는 13골을, 아르헨티나는 12골을 넣으면서 경기당 평균 2골 이상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의 라스트 댄스냐, 메시 호날두 구도를 저버리고 새 시대를 여는 음바페의 이정표가 되느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 결승 경기 우승국은 어디가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NS로 친분을 쌓은 뒤 돈을 요구해 빼돌리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가 여전한 가운데 경찰이 대부분 외국인으로 구성된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미군이나 외교관인 것처럼 속여 활동했는데 1년 동안 가로챈 피해액이 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외국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번역기를 돌린 듯 어설픈 한국어로 사랑스러운 친구, 진심을 나누자는 등 다정한 말을 연신 늘어놓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이 전쟁 한복판에 있어 은행에 갈 수 없다며 한국에 돈을 소포로 붙이고 싶으니 택배비 3천만 원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31명을 속인 국제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로 미국 국적의 의사나 군인, 외교관 행세를 하며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됐다고 꾸미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에 맞춰 성별도 바꾸고 SNS 프로필도 갈아 끼웠습니다. 길게는 1년 가까이 연락하며 친분을 쌓다 전쟁에서 받은 거액의 포상금으로 여생을 함께 보내자고 유혹하고 한국으로 재산을 보내려는데 비용이 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한 명에게서 뜯어낸 금액이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6억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1년간 모두 37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중장년층이었는데 경찰은 이들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사회적인 시선이나 가족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신고를 꺼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등 혐의로 기니 국적의 33살 국내 총책 등 일당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나머지 조직원을 검거하기 위해 해외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 아침도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9도,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 가까이 내려가 있고요. 일요일에는 특히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면서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여전히 한파특보가, 특히 강원 일부와 충북, 경북 일부에는 한파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 소식 없이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어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서 곳곳이 빙판이니까요. 미끄럼 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강원 동해안과 경남 일부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니까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9.4도, 부산이 영상 2.3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2도, 세종과 청주가 영하 1도, 광주 2도, 부산은 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곳곳에 눈이 오겠는데요. 특히 서해안에는 또 폭설이 예상돼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 지상 분출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원의 중요 연구소는 어제 오전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140톤포스 추진력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에 첫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중대 시험을 지도했고 조영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식 부부장이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중대 문제를 해결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최단 기간 내에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하며 그들을 따듯이 고무 격려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북핵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을 국제 핵 비확산 체제로 복귀시키려는 IAEA의 지속적인 노력을 평가하고 IAEA와 더욱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가 북한의 핵 활동을 계속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회원국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며 북핵 활동 검증을 위한 IAEA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징계가 취소되면서 연임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습니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손 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는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일단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변수가 많습니다. 우선 손 회장은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인펀드 불안전 판매를 이유로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다시 받았습니다. DLF 사태처럼 법원의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이 줄줄이 무산됐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최근 NH농협금융 회장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낙점되고 사면임이 예상됐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힌 과정 등에서 관치 논란이 번지고 있는 겁니다. 공석인 BNK 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두고도 낙하산 가능성이 계속 흘러나오고 내년 1월 초 임기가 끝나는 윤종원 기업은행장 후임으로 관료 출신 외부 인사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낙하산을 내리꽂으려고 계속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나무인 정권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은 손 회장이 최종 승소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정기 이사회에서 연임 관련 논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래퍼 도끼가 세금 3억 원을 1년 넘게 내지 않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배우 겸 가수 장근석의 어머니 전혜경 씨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 포탈범 47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6,940명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개인이 4,423명, 법인 2,517개입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4조 4,196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넉 달 반의 비행 끝에 달에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달 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첫 발을 뗍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8월 5일 미국에서 발사된 다누리. 태양을 향해 출발해 지구와 158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을 돌아 다시 지구와 달에 가까워졌습니다. 다누리는 내일 새벽 2시쯤 본격적으로 달 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첫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시속 8,000km에 달하는 속도를 시속 7,500km까지 낮추기 위해 진행 방향의 역방향으로 연료를 분사합니다. 동시에 달 중력에 사로잡히기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자세도 바꾸게 됩니다. 시간과 방향과 위치 정확하게 딱 맞추는 거거든요. 속도를 줄이는데 안 줄여주고 너무 가해지면 이게 이제 지나가 버리게 되고요. 과하게 극단적으로 줄여져 버리게 되면 구심력에 의해서 달에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번 1차 기동에 성공하면 다누리는 달 주위를 타원 궤도로 하루 2번씩 돕니다.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4차례 추가 기동이 계획돼 있는데 모든 과정이 끝나면 달 상공 100km를 원궤도로 하루 12번씩 돌게 됩니다. 궤도에 안착하면 탑재체를 점검하고 본체의 기능 시험 등을 한 뒤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과학 임무를 수행합니다. 달 표면을 관측하고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는 것은 물론 지구와 달 궤도선 사이 메시지를 전송하고 실시간 동영상을 재생하는 우주 인터넷 기술도 검증합니다. 임무는 내년 12월까지 계획돼 있는데
내년 2월쯤 다누리의 연료 잔량에 따라 임무 연장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케냐의 대표적인 사막 지역인 북서부 오지 투르카나주는 극심한 가뭄으로 물과 식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정부가 급수시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삶도 바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조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투르카나주 로통와 마을. 4년 전부터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만성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물구덩이가 있는 곳까지 매일 왕복 40km를 걸어 다녀야 할 정도입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 지하 20m까지 파내려 갔는데 어린 아이들마저 위태롭게 경사를 오르내립니다. 투르카나주 곳곳은 로통와 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단비 아닌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19년. 우리 정부가 투르카나주에 550만 달러를 들여 급수시설을 지어주면서부터였습니다. Tulikuwa tukichota maji kwa mfereji wa Lachara sana kilomita 13. Tukawashia vyombo na tukalima shamba. 지금까지 물 부족에 시달리는 투르카나주에 들어선 급수시설은 76개. 태양광을 이용해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초등학교 등 먼 곳까지 물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And also the animals can now get water, and the communities now are settled down. They are not migrating as they used to. 하지만 아직 지원이 닿지 못한 곳에서는 물을 구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코이카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이는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과 아울러서 투르카나 주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뭄에 시달리는 케냐 곳곳에 급수시설이 들어서면서 질병이 줄어들고 아이들의 등교율이 높아지는 등 주민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서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제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하는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년에는 흔들림 없는 어떤 그 금리 인상 기조, 긴축 기조를 유지할 거라는 의지가 좀 재확인되면서 시장에서는 실망하는 분위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금리 인상 속도를 자이언트 스텝 0.75% 포인트에서 빅 스텝 0.5% 포인트로 늦출 것이라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시장의 주가에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이제 좀 안 좋은 소식은 뭐였냐면 최종 금리 수준,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데 최종 금리 수준이 기존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높은 상단 수준으로는 이제 5.25%까지 올라갈 것으로. 왜냐하면 중간값이 5.1%였으니까요. 네. 이 경제 전망 점도표에 따르면 그런 것으로 예측돼서 최종 금리 수준이 더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준의 긴축적 통화 정책 기조가 완화적으로 바뀌는 것이 내년 중으로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요. 연준에서 이제 점도표를 공개했는데 그 중간값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에 대한 전망이 3.1%가 됐습니다. 이게 2%로 맞추는 것이 이제 연준의 목표인데요. 원래 2% 후반대까지 갔을 때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로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누차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이 밝혀왔었는데 네. 이게 이 기존의 전망 2.8%에서 3.1%로 2% 후반대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네. 내년 중으로 이제 통화 정책의 기조가 완화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의 사라져버리지 않았냐 사실상. 이래서 지금 이게 주식 시장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미 연준에 이어서 또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잖아요. 속도는 좀 조절해서 완화했지만 인상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영국 중앙은행하고 간밤에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속도는 일단 어느 정도 금리가 그동안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아니고 최종 금리 수준과 얼마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그 기조를 오랫동안 가져가느냐이다. 뭐 이런 것이 이제 확산이 된 것이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럽 증시가 이번에 이제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보면 이제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6.3%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내년에도 긴축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뭐 정책 기조의 완화적 정책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런 것을 이제 시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뉴스로 받아들여서 유럽의 증시도 지금 뭐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증시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해주신 악재 때문인지 몰라도 그 하락폭이 좀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또 어제 간밤에 나온 자료인데요. 그 소매 판매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인즉슨 이제 미국의 이제 내수 소비가 이제 많이 둔화될 것이라는 건데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시장도 상당히 크고 이래서 소비가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큽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데요. 네. 소비가 둔화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국내 총생산의 이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된다라는 것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서요.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폭락을 했고 여기서 이제 애플, 구글 주가는 뭐 4%를 넘겼습니다. 이건 또 어떤 영향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예, 기술주 특히 뭐 구글, 뭐 애플 이런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서학개미 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종목인데요. 이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원래 이제 기술주라는 것은 금리 인상이랑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기술주 주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술주는 현재 당장 벌어들이는 기업의 수익보다 앞으로 미래에 신기술을 개발해서 그 회사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기대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내 입장에서는 당장 있는 돈이 미래에 나한테 줄 돈보다 더 중요한 거죠. 당장 있는 돈을 가지고 높은 금리를 활용해서 뭐 은행에 예금을 맡겨놓으면 저한테는 더 좋은 거니까요. 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이렇게 미래에 높은 수익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측되는 기술주 회사들의 주식 주가는 미래 수익보다 현재 수익이 당장 더 중요하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술주 회사들의 주가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 경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도 꾸준한 추가 인상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지금 8%에 육박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그다음에 이거는 또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도 기준이 되는데요. 네. 코픽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사실 은행채를 발행하거나 예금 적금을 통해서 대출 자금이나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데요. 이런 자금 조달하는 비용의 가중 평균을 한 것이 코픽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 코픽스가 지금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해가지고요. 지금 코픽스가 4%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11월 달에 4%를 넘었습니다. 사상 최고치고요. 네. 그런데 이 이유는 사실 예측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네. 채권 시장의 자금 경색이 심해지면서 은행에서 이제 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었던 은행채 발행을 금융당국에서 자제해라. 회사들한테 유동책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니까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채를 발행하거나 예적금을 끌어모아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라고 하니까 예금 적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은행들 간의 예금 적금 금리 인상 경쟁이 붙어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예금 금리가 5% 초반대가 나오고 뭐 이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자금 조달 방식 중에서 은행채보다 예금의 비중이 무려 88%까지 늘어났었거든요. 네. 예금 금리가 코픽스의 비중의 가중치가 88%가 된 것이죠. 기존에 80%였는데요. 그래서 예금 금리가 상승을 하면 당연히 코픽스 금리가 올라갈 것은 예측이 됐던 것이고요. 네. 코픽스가 상승하니까 지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우리나라 또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큰데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주요 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5% 하단, 신용이 우량한 고객들은 5% 하단에서 후반부에서 7%대 초반이었는데요. 네. 이제는 이거를 오늘부터 반영이 될 건데요. 네. 그러면 이게 6% 초반에서 7% 후반, 그러니까 8%의 상당 기준을 육박하는 이런 수준으로 올라갈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전세 사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재산은 이제 전세 보증금이 가장 큰 재산인데 전세 보증금이 현금이라서 지금처럼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현금의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네. 더 큰 걱정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 여기에다가 지금 집값도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 경착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그 국제통화기금 IMF가 큰 폭의 하락을 좀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IMF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그 뭐 한국이랑 호주랑 아시아 지역의 그 주택 상황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IMF에서 보기에는 이제 한국이 4분기 주택 가격, 작년 4분기 주택 가격이 2019년 4분기에 비해서 이제 무려 18%나 상승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 18% 상승의 주요 원인이 주택의 신규 공급이 부족한 거, 그다음에 더하기 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 이제 주 원인으로 보인다. 이러는데요. 이제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이제 주택 시장의 거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있는 주택 가격은 사실은 주택의 내재 가치,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펀더멘탈에다가 거품이 더해진 것이 현재 우리가 관찰하는 주택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품이라는 것은 주택의 내재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생성이 되는 건데요. IMF가 지적한 주택 공급 부족,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은 사실 내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주택 가격의 펀더멘탈. 거품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최근에 지난 코로나 이전부터 해서 뭐 2017년 이후부터 우리나라 주택이 가격이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니까 계속 오를 것이다 해가지고 뭐 영끌족들이 당장 사지 않으면 더 비싸진다고 생각해서 많이 샀잖아요. 이게 네. 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고 이 부분이 거품이 생성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근거는 이제 과거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추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추세가 코로나 이전이 2019년 4분기부터 더 크게 올라갔다는 거죠. 과거 추세를 벗어나면 이거를 거품이라고 보는 이제 근거로 경제학자들이 활용하는데 그래서 나름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저도 보고서에서 제시한 근거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IMF에서 보기에는 이제 향후에 이제 한국의 주택 가격이요. 네. 2019년 4분기부터 상승률 18%에 비해서 10%포인트 하락할 수가 있다. 향후 1년간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놀랍게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가 빠져 있는데요. 네.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하게 되면 3%포인트 인상을 하게 되면 향후 1년간 주택가격은 2%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 뭐 작년 8월부터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0.5%였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최종금리는 3.5%고 이번에 미국에서 최종금리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최소 3.75%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한국의 은행의 최종금리도 역시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3.5%만 된다 하더라도 0.5% 작년 8월 거기서 3%포인트가 올라간 거죠. 그럼 IMF 예측에 의하면 주택 가격이 2% 추가 하락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경착력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정부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구체적인 어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언급을 했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 그동안에는 이제 다주택자가 특히 규제 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네.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완화해주겠다, 풀어주겠다는 거 하고요. 또 다른 것은 다주택자가 이제 뭐 보유세라든지 뭐 취득세 이런 거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과세를 없앤다.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여러 그동안에 썼던 논문에서 입증을 했듯이 금리가 상승을 할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자 소득이 증가를 하니까요. 네. 그 늘어난 이자 소득으로 이제 내가 대체 투자 자산을 찾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으니까 부동산은 이제 매력적인 대체 투자 자산이 돼서 입지가 좋은 곳에 그 사람들이 추가로 투자할 유인이 있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정부에서 보기에는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는 고자산가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 대출 규제도 풀어주고 그다음에 중과세도 낮춰주면
이 사람들이 늘어난 그 당시에 금융소득, 당시 이 금리 인상으로 네. 바탕으로 뭔가 추가적으로 매수 수요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아주지 않나. 이런 식의 아이디어로 이런 정책을 제시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도 이제 작년 8월에 발표한 제 연구에서 중요한 이 정책이 일단은 과세, 취득세나 보유세가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 주택 수요에.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경감 효과가 다주택자의 주택 수요 증가를 유발하는데 되게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소식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비와 생산이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내년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예, 당연히 그 영향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나라 중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네. 근데 지금 중국이 최근에 코로나가 방역 정책,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갖다가 포기 선언을 하면서 중국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도 몰려들고 그래서 위안화 강세가 되면서 위안화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원달러 환율도 약간 안정됐던 거였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중국이 코로나 방역을 낮추니까 당연히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소비도 줄어들고 코로나가 다시 확산돼서 생산도 줄어들게 돼서 이 중국에서 최근에 발표한 소매 판매, 그다음에 산업 생산이 다 시장의 예측보다 훨씬 낮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당연히 위안화는 다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한미 금리 차도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원달러 환율도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게 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에 이제 뭐 물가도 더 올라가고 수출도 부진해질 가능성도 커지고 이래서 한국 경제도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합 소재 패널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압력 용기가 폭발해 노동자 6명이 다쳤습니다. 기계 뚜껑을 개방하다가 물과 수증기가 터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마치 압력솥처럼 생긴 기계 장치에서 수증기가 올라옵니다. 안쪽에는 구조물이 나뉜 겁니다. 사람이 출입하는 문도 폭발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건 오전 10시쯤. 이 사고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 6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아직 잘 모르고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각자 이렇게 부산하고 창원으로 흩어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기계는 열을 이용해 패널을 만드는 장비입니다. 사고 당시 기계를 열다가 안에 있던 물과 수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부 CCTV와 목격자 증언을 바탕으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냉각팬이 고장이 나서 그거를 이제 수동으로 열려고 하다가 수증기 압력으로 이 기계 자체가 이렇게 터지면서 그다음 안에 있는 물이 이렇게 바깥으로 비산하고 쏟아졌다는 그런 걸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도 사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업체는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부는 많은 노동자가 다친 만큼 6개월 이상 부상을 진단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싸고 주민과 이슬람 교도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급기와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사장 앞에서 통돼지 바비큐를 만들어 먹어서 논란인데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주민 수십 명이 모여 돼지고기를 나눠 먹습니다. 바로 옆은 이슬람 사원 신축 공사장. 이슬람 문명권에서 돼지고기 먹는 걸 죄악으로 여긴다는 점을 이용해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위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사원 건축주가 주택가 한가운데 주민 동의도 없이 몰래 사원을 건축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슬람 신자가 공사를 막아선 주민 대표를 폭행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주민 폭행도 서슴지 않는 이슬람 건축주와 무슬림 유학생, 당신들은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9월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주민들은 막무가내로 공사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2년 동안 지체되면서 건축주의 재산 피해도 심각하지만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확산한다는 우려도 큽니다. 나의 불편과 나의 감정에 의거한 비합리적인 차별과 혐오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평등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률은 절반을 넘었지만 완공한다 해도 주민 반대가 속지지 않는 한 정상적인 사원 운영은 어려워 보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슬람 유학생을 대거 유치한 경북대와 대구 북구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관련 출자 기업인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회생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지사는 기업회생 신청 철회 이유에 대해서 최근 보증채무 2,050억 원 전액을 상환했고 자체적인 경영 정상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132개 대학이 참가하는 2023학년도 정시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가 어제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대학별 상담관이 마련됐고 각 대학 교수와 입학사정관, 교직원들이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의 입장료는 1,000원이며 고교 단체 관람객은 사전 신청 시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 쾌거 뒤에는 등번호 없는 예비 멤버 오현규도 있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한 오현규를 위해 선수 26명이 사비로 포상금을 마련했고 대한축구협회도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손흥민이 뛰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발탁된 예비 멤버 오현규. 훈련 파트너로 때로는 지원 스태프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저희 최종 명단에 들진 않았지만 현규는 저한테 있어서는 이 월드컵에 같이 한 선수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운 카타르 월드컵. 하지만 단체 사진을 찍던 순간 등번호 없는 유니폼은 속상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 순간이 제가 있는 순간을 통틀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아닌가 같아요. 제가 그 순간을 통해서 다음 월드컵에는 꼭 등번호로 달고 꼭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골키퍼 조현우를 포함한 동료들은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사실 현우 형도 이번 대회에서는 출전을 하지 못하셨고 본인도 힘드실 텐데 저를 오히려 더 밝게 대해주시고 더 그냥 이 대회를 함께 즐기자. 대표팀 선수들은 오현규를 위해 사비로 포상금을 모았고 축구협회도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형들이 또 이제 챙겨주시더라고요. 형들의 사비로 고생했다고 챙겨주시더라고요. 등번호 없이 첫 월드컵을 마친 오현규는 4년 뒤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4년 뒤에는 꼭 대한민국 국민들께 꼭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어야겠다. 또 이제 저한테는 또 다른 꿈이 생긴 것 같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프랑스의 월드컵 진출이 확정되자 프랑스 곳곳이 열광과 환희로 넘쳐났습니다. 월드컵 4강의 기염을 토한 모로코는 비록 돌풍을 멈췄지만 모로코 축구 팬들은 자부심으로 이미 아쉬움을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월드컵 대회 우승팀인 프랑스의 결승 진출이 확정되자 프랑스 상젤리제 거리는 프랑스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시민들로 넘쳐났습니다.
c'est énorme. Et en plus, 2 fois d'affilée, ça fait longtemps que ça n'a pas été fait. Franchement, on rentre dans l'histoire. Didier Deschamps, après, c'est une légende. Encore plus qu'il l'est maintenant. Franchement, ce serait fou. Ce serait fou. 반면 돌풍이 이어지길 기대했던 모로코 축구 팬들은 아쉬움이 컸지만 뜨거운 응원 열기는 여전했습니다. We honestly all think they're heroes, and it was a tough match. France are a really good team, but the fact that they withstood the 90 minutes and almost came back says it all, really. And the whole Arab world is really proud of that team today. 모로코의 월드컵 4강 돌풍에 이미 한마음이 된 지 오래인 아프리카와 아랍계 축구 팬들. 이들 역시 아쉽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모로코를 향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طبعا مش خساره، احنا كنا نتمنى انه الفوز، بس هذه مش خساره لكل الشعب العربي، لانه المنتخب المغربي شرفنا جميعا. انا من مسقط من سلطنه عمان، جاي اعازر المنتخب المغربي، ما شاء الله ادى واجب، واليوم صراحه لعب مهما كان يعني المركز الثالث، هذا انجاز، اول فريق عربي يوصل لهذا. 다만 경기가 끝난 뒤 일부 흥분한 팬들이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난동을 일으켜 4강 진출의 여운에 흠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월드컵의 새로운 역사를 남긴 모로코. 비록 우승을 향한 돌풍은 멈췄지만 모로코를 응원하던 팬들의 자부심은 그 아쉬움을 넘기에 충분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파 속에서도 겨울 딸기 수확이 한창입니다. 빛고울 광주의 프리미엄 딸기는 서울 유명 백화점 입점에 이어 미국 수출길에도 올랐는데요. 장목반 활성화와 농협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범한 기자입니다. 딸기 농사로 이름난 고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다음스럽게 열린 딸기를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기온이 낮을 때 따면 신선도가 더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보고 딸기를 샀는데 지금은 물건을 보고 딸기를 중도매의 구매를 합니다. 이게 어떤 물건을 잘 만드냐, 생산을 하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훨씬 잘 받을 수 있고. 이 지역에서 나는 딸기는 2kg의 경매 가격이 최고 16만 원을 찍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40여 년 전부터 딸기를 재배하는 50여 농가가 머리를 맞대 영농법을 연구하고 공유한 덕분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딸기들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으뜸 이제 농산물로 지정돼서 서울에서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농협에서는 친환경 농자재와 포장 상자 등을 지원하고 영농 교육과 선진지 견학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통에 힘써 서울 유명 백화점에 들어간 데 이어 미국 뉴욕에도 진출하게 됐습니다. 농업인들은 안심하고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스마트팜을 접목한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으로 우수한 품질의 지산 딸기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북광주 농협은 높은 가격에 모두 밖으로 나가면서 정작 현지에서는 맛보기 힘든 지산 딸기를 내년에 준공되는 로컬푸드 판매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원들이 1년 동안 땀 흘린 과학기술의 성과를 공개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이성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형 TV 화면입니다. 시청자가 TV 앞으로 걸어가자 마치 주민이 된 것처럼 영상이 보입니다. 뒤로 물러서면 줌아웃처럼 보이고 옆으로 이동하면 측면에서 보는 것처럼 화면이 바뀝니다. 시청자의 위치에 따라 화면이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3차원 공간을 여러 개의 카메라를 획득한 영상이 있고 그 공간 내에서 사용자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 움직임을 카메라로 그 위치를 추적을 한 다음에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선호하는 장르를 선택하고 음악 코드를 정합니다. 그러자 5초 이내에 인공지능이 곡을 생성하고 특수 피아노가 자동으로 연주합니다. 음악을 작곡하는 방법을 학습시켜서 기존에 음악을 학습시켜서 그 음악과 유사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딥러닝 기반의 AI 작곡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화성학 기반의 음악을 작곡하는 방식으로 AI가 스스로 작곡하게 만드는.
VR 장비를 착용하자 실제 핵발전소 비상 상황이 펼쳐집니다. VR을 통해 유사시 방제 훈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 VR 기기를 쓰고 이 안내 멘트나 훈련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행동 요령이 인식되게 하는. 행사장에는 한국 최초의 독자 개발 발사체 누리호 실물 엔진과 달 탐사선 다누리의 위성 촬영 영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1년 동안 땀 흘려 개발한 연구 성과를 한자리에 모은 2022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이 4월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출연연뿐만 아니라 대학과 일반 기업 등 57개 기관이 참여해 우주와 바이오 등 우수 연구 성과 전시와 대중과학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은 오는 1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외투에 목도리, 장갑 등 중무장을 하고 있어도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 때면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14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강추위 속에 어제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어서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꼭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한파특보가 내려진 중부와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철원이 영하 16.7도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서울은 영하 9.6도, 대전 영하 6.8도, 안동 영하 5.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하 2도, 청주 영하 1도 등 중부지방은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 3도, 광주 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눈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또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은 내일 오전 한때 약한 눈발이 날리는 정도겠지만 서해안 지역은 새벽부터 또 강한 눈이 내리겠는데요. 전북 서해안 많은 곳에 10cm, 제주 산간에도 15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또한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하는 등 한파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강추위와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영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슬입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